지금 뭐 세계는 그 트럼프 쇼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트럼프 쇼크가 아마 올해 트럼프 대통령 취임한 이후에 3단계 정도 된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멕시코, 캐나다, 중국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를 한다고 해서 시작을 했고요. 그거는 불법 이민이나 페타닐 차량 명목으로 관세를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두 번째는 철강, 알루미늄 그리고 자동차 그리고 중요한 기관 산업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고 그것을 통해서 미국 제조업을 부활시키겠다라고 하는 게 두 번째였다면 지난주에 나왔던 그 4월 2일에 그 상호 관세는 reciprocal trade 상호적 무역 관점에서 무역 불균형을 그 전면적으로 시정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대규모의 관세 폭탄을 내렸습니다. 미국의 무역 적자가 미국에 따르면 2024년 현재 1조 2천억 달러 규모, 그러니까 한 1,800억 원 정도의 사상 최대의 지금 무역 적자를 내고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을 지속 불가능한 그러니까 긴급 사태로 규정을 하고 그에 따라서 상호 관세를 부과를 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해서 온 세계를 놀라게 했는데 사실 뭐 원래는 이게 놀랄 일은 아니죠. 이미 그 대선 과정에서도 보편 관세 10%를 부과하고 중국에 또 60% 부과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걸 정말 그 실제로 집행을 했고 또 규모 자체도 훨씬 더 큰 규모로 발언을 했기 때문에 전 세계가 굉장히 충격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것이 한국과 같은 무역 상대국에는 사실상 직접적으로 수출에 타격을 주는 것이지만 좀 더 넓게 보면은 이 세계 경제 질서가 지금 공모하고 사실상 브레이크다운 상태라고도 표현을 하니까요. 이 기성 질서 속에서 성장과 풍요를 부과해온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정말 큰 타격을 앞으로 예상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그런 그 측면이 있고 또 이번에는 뭐 동맹국에도 예외 없이 관세 폭탄 오히려 더 많이 폭탄을 내린 것 같은 그런 측면도 있고요. 따라서 이 동맹에 대한 의구심도 이번 관세 폭탄을 통해서 증폭이 되는 그런 상당히 큰 쇼크가 다가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오늘 그 두 분의 국내 최고 전문가를 모시고 이 트럼프 관세 폭탄을 둘러싼 그 여러 가지 쟁점들 그리고 한국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역시 도대체 트럼프가 왜 이런 그 관세 폭탄을 무모하리만큼 그 큰 폭탄을 내렸는지 도대체 트럼프가 원하는 것이 뭔지 트럼프의 최종 목표 엔드골이 뭔지에 대한 의문이 계속 증폭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좀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트럼프 두 번째 임기잖아요. 트럼프 1기 때하고 이제 비교를 해보면 트럼프는 처음부터 이제 미국 제조업의 부활을 그렇게 소개를 했고 1기 때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는 게 미국 제조업의 부활이 시대착오적인 목표다. 왜냐하면 미국은 지금 첨단 산업, 서비스, 금융 이런 것을 가지고 국제 분업 구조에서 역할을 가지고 있고 제조업으로는 대량 싸게 잘 만들 수 있는 아시아 국가 글로벌 밸류체인이 다 넘어가서 이걸 통해서 미국이 계속 성장과 혁신을 주도록 하고 있는데 무슨 이 말도 안 되는 제조업 다시 이제 슈퍼파워 위치 87년에 트럼프가 이제 두 가지 지금 많은 역사가들이 주목하고 있는 두 가지 했어요. 하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그 협상이거나 책을 썼고 아트 오브 딜이라는 거예요. 그 책 표지를 이룰 수가 없는데 아주 그냥 뭐 블론드에 굉장히 그 잘생긴 백인이 뒤에 그 센트럴 파크를 배경으로 해가지고 그 책이 공항에 꽂혀 있던 거 지금도 기억하고 87년에 아마 책 나오고 좀 빨리
뉴욕 타임즈하고 워싱턴 포스트 이런데 이제 전면 광고를 냈는데 본인이 돈을 내가지고 거기 있는 내용이 뭐냐면 왜 우리는 지금 일본이나 이런 동맹국들을 이제 해주고 그들은 공짜 안보를 누리고 있는데 그들이 와서 우리한테 이제 엄청난 수출을 하고 왜 우리를 이렇게 강탈을 하고 우리를 막 약탈을 하느냐. 지금 트럼프 연설마다 사용하는 위법과 레이프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근데 트럼프의 세계관을 한번 생각해 보면 80년대 맨하탄의 이제 부동산 사업자로서 그런 신흥 제조업 국가 전쟁에서 미국이 이긴 국가인데 동맹이 되고 그러면서 국제로 우산을 제공해 주는데 그들은 이제 거기에 대한 아무런 뭔가 감사나 방위 분담 이런 거 없이 우리 대한 막 수출하는 이제 저금통을 생각한다는 그게 87년인데 지금 이제 2016년에 대선 나왔으니까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되나요? 30년간 그 세계관이 변치 않았고 또 1, 2기 대통령이 해보고 나서 지금 이제 다시 컴백을 했는데 지금 37년째 변하지 않는 세계관을 그대로 갖고 있는데 지금은 그 일본이 이제 중국으로 바꾸고 플러스 그런데 세컨 재팬이 많이 생겼잖아요. 대한민국, 대만, 심지어 베트남, 멕시코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런 세계관 일정 현상이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1기 때 이제 많은 것을 했지만 2기 때는 더 강력한 이제 관세에 대한 전면적인 공약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손 원장 말씀하신 대로 보편 관세 10%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캠페인을 하면서 이제 20까지 올라갔고 중국은 이제 우리가 이제 미중 21세기 태권 경쟁을 하는데 궁극적인 마지막 경쟁자는 미국이라는 생각을 트럼프 일기도 이미 했고 그리고 국가 보고서에도 그렇게 네이밍을 했고 인도 태평양 전략 때 나오고 하니까 트럼프가 말은 뭐 시진핑이 나의 이제 불보의 친구라고 하지만 그게 마지막 라이벌로 보는 것인데 중국은 이제 1기 때 이 사람이 중국을 이제 비상계획을 끌어내가지고 무역 합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1단계 합의. 1단계 합의를 이행할 틈도 없이 이제 백악관에서 물러나왔잖아요. 바이든 4년 동안 뭘 했냐는 건데 자기는 들어가서 이거 이제 이행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을 완전히 이제 핵심적인 국가 안보하고 연결되는 산업 분야에서는 스트래티직 디커플링을 하겠다는 게 이제 그의 목표고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몇 가지 이제 실행 계획 가운데 하나가 그의 보좌관들이 써준 그 플랫폼을 보면 60% 정도의 관세로 이제 중국이 이제 미국에 아예 발을 못 붙이겠다. 또 핵심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완전히 이제 미국에서 배제하는데 4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이제 빼겠다. 그리고 중국이 WTO 가입하면서 누리고 있는 메탄 대우 이거를 못하기 위해서 99년에 클린턴 정부 때 중국이 WTO 과정에서 미국과 협상한 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hip (PNTR) 이주의를 박탈하겠다는 것들을 천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착착 진행이 되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서 트럼프가 이제 왜 이런 걸 하느냐? 거기에는 미국을 21세기 제조업의 슈퍼파워로 다시 만들겠다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 주도하는 그게 뭐 상호관세, 보편관세가 됐든 간에 미국이 갖고 있는 힘을 이용해서 양자적인 관계로 미국이 갖고 있는 거대한 시장을 활용해서 결국은 이제 무역 수지 적자도 해결하고 싶고 또 제조업을 이제 미국에 하는 제조업인데 이게 미국 투자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제조업 분야에 전 세계 굉장히 나와 있는 이제 리딩 회사들을 점점 더 끌어들이고 싶은데 뭐 반도체는 TSMC 뭐 이렇게 돼 있고 또 자동차는 현대자동차 더 많은 포시를 누리고 있고 그래서 그런 목표를 달성할 것 같으면 관세는 협상 영역이 있죠. 관세는 거의 계속 있어야 돼요. 관세를 내리는 순간 제조업 투자하겠다는 약속은 햄티 워드가 될 수 있어요. 트럼프가 생각하는 제조업은 철강, 알루미늄 그리고 항공기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20세기 초반에 영국을 제치고 미국이 올라가는 그 제조업인데 지금 우리 생각에는 야 이거 뭐 말도 안 되는 거 아니냐 하는데 이거를 이제 안보하고 연결을 시켜보면 미중이 이제 경쟁하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선박, 군함 이런 이제 제조업 능력이 점점 더 떨어져가지고 근데 거기 들어가는 거는 철강, 알루미늄 같은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 생각이 완전히 형황된 거는 아닐 수 있는데 그 방법이 굉장히 드래스틱하고 충격적인 그런 건데 그렇다고 해서 중국말 목표로 하는 것도 아니고 동맹국까지 싸잡아서 하니까 이제 그것들이 우리한테 더 충격을 받는 거죠. 그리고 트럼프가 또 이제 완전히 사람이 꽂혀 있는 게 자동차 산업입니다.
철강 자동차 두 개 볼 수 있다고 보면 되는데, 보면 이제 철강은 자동차를 만들 굉장히 중요한 원료고, 또 철강은 다른 모든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일기 때 2018년에 그 섹션 232 국가안보를 이유로, 사실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할 책이 없는데, 동맹 비동맹 이제 철강 관계 회려될 때 한국과 일본, 유럽이 막 항의하잖아요. 네, 동맹국인데 우리 무슨 안보를 위협하느냐. 근데 그 사람 개의치 않고, 야, 때로는 이 우리한테 무역 수지를 많이 누리는 일본이나 독일이나 한국이 시진핑이나 푸틴이나 김정은보다 나쁜 사람. 이번에 똑같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동맹이라는 단어 안 쓰고 가치라는 단어 안 쓰잖아요. 얼라인도 안 쓰는데 대신 동맹 대신 이제 프렌드라는 단어를 쓰는데 때로는 프렌드가 에너미보다 나쁘다. 이런 식의 이제 그 세계관이라서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가 되고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겠다고 이제 얼마나 꽂혀 있어서 일기 때 이제 나프타 협상을 재협상하고 이름도 USMC로 바꾸고 지금 트럼프가 원하는 여러 가지 목표들이 있는 그거를 관세 가지고 사실은 해결이 안 되는 걸로 경제학자들은 뭐 컨센서스인데 그리고 지금 4월 2일 이후에 뭐 수많은 글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잖아요. 이구동성으로 이거 안 된다. 그러니까 뭐 관세를 부과를 할 수는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본인이 아까 말씀하셨던 그 원하는 것들을 얻을 수가 없는데 트럼프 주위에 이제 좋은 사람이 과연 있느냐 네, 그 질문인데 트럼프 주위에는 이제 트럼프 생각을 실행할 수 있는 사람들만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기 때 보면 이런 거 이제 시니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들은 글로벌리스트였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갖고 있는 트럼프의 문제의식에 공감하지만 트럼프가 하는 방식으로 일방적인 정치로서 그러니까 rule based free and open trade 이거를 완벽하게 다른 걸로 이제 바꿀 수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그 주위에 있었는데 그들은 다 쫓겨났죠. 그리고 트럼프 2기 내각을 구성하면서 트럼프는 처음부터 우리 내각에는 그런 글로벌리스트 없다고 이제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보시면은 재무장관이나 상무장관은 다 이제 월가에서 헤지펀드 이런 하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뭔가 이제 돈을 버는 데는 되게 이골이 난 사람, 그러니까 수단을 방법을 가리지 않고 뭔가 하여튼 이 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고 이 아이디어를 내는 사람을 보면 지금 이제 피터 나바로 같은 사람들은 이제 하버드에서 국제연구를 한 사람인데 그가 얼마나 이단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미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트럼프 주위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뭐 value principle 이런 거하고 되게 관계없는 사람들이 딱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누가 트럼프를 이렇게 말려줄 만한 시니어가 지금 트럼프 내각이 없는 것 같아서 다들 이제 차기에 트럼프 2028년 대통령 후보가 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 데이비 벤스가 대표적인 그런 것 같고요. 이제 4년에 딱 이제 2달밖에 안 지나서 3년 10개월을 계속 가는데 그러면은 진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남을 이런 고민을 더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뭐 컨센서스는 관세만으로 안 되는 거고 대표적으로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죠. 트럼프가 그렇게 자랑하는 관세란 카드를 투자를 한다더라. 투자 플랫질 하는 거예요. 실제로 투자가 들어온 게 아니에요. 그럼 미국에서 공장을 돌려고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이야기해 주는 게 미국이 일단 인건비가 보통 이 동남아의 3배. 그런데 그 인건비를 주고도 그들이 진짜 디스플린된 일자리를 하는 사람이냐 아니냐 언제든지 일을 갈 수 있는. 그리고 이제 품질 관리 이런 거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수십 년간 만드는 제조업 밸류 체인에 동남아나 아시아나 중국이나 대만이나 한국, 일본이 갖고 엣지가 있는 그거를 깡그리 무시하고 미국을 다시 돌린다 그거는 거의 뭐 그냥 불가능한 일이라고 불구하고 트럼프는 이제 보는 것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는 4년이고 그 사이에 성과 올리고 그러다 51% 뛰겨서 스윙 스테이트 이기면 또 갈 수 있다는 그 정치적인 계산이 경제적인 계산 앞다고 때문에 벌어지는 거라고. 그리고 이야기 나오면 조금만 더 하고 이제 그것을 끝내면은 그러면은 이제 트럼프가 끝까지 갈 것인가 이게 되게 중요하다. 어디까지 갈 것인가. 뭐 트럼프 스스로 모르는 것 같은데 두 가지가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하나는 상대국의 반응. 미국이 이렇게 25%, 30%, 45% 높은 관세를 매겨갈 때, 그럼 미국이 이제 원하는 대로 미국산 수입을 늘리는 협상을 하는 나라도 있을 것이고, 그거 아니고, 미국이 그렇게 나와. 그러면 우리도 보복 관세를 할 때, 중국처럼, 중국은 똑같이 34% 지금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EU도 지금 이제 뭐 보복이라는 카드를 안 꺼낼 도리가 없어서 뭐 전면적인 보복인지 부분적인 보복인지 할 것 같고 캐나다는 국내 정치적인 목적으로 해야 되고 하니까 이런 국가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제 트럼프는 또 이거를 이제 뭐 더블 다운하고 있는데 더 이제 막 흥분해가지고 관세 에스컬레이션 하면은 시장이 충격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상대국의 반응이 어떻게 될까 하는 거고. 근데 결정적으로는 이제 시장이 어떻게 될까 하는 건데 시장이라는 게 저는 세 가지 그 주가가 있는 이제 월가가 하나 있고 하나는 정치 주가가 있는 메인스트리트. 그러니까 메인스트리트라는 거는 트럼프를 지지한 51%다. 그들은 이제 트럼프가 어디까지 실험하는 것을 용인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 한 10년간 20년간 미국이 너무 이상한 방향으로 갔다. 트럼프는 뭔가 새로운 거를 올바른 것 같다. DEI 같은 거, 워컬처 같은 거,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들이 인내심이 과연 그러면은 언제까지 이제 계속 있을 것인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중요한 거는 물가겠죠. 그래서 이제 물가가 지금 일기 때는 보면 25% 철강 관세, 알루미늄 10% 관세, 중국을 상대로 한 전면적인 관세 전쟁이었는데 물가가 오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야 이거 우리가 잘 이제 컨테인하면은 그렇게 심각한 물가 아니다, 올라갈 수도 아니다 계속 문제를 하고 있어서 그쪽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너무 많은 변수가 플레이되고 있어서 운동세는 장대. 그러니까 트럼프가 노리는 것은 그가 퇴임했을 때 두 가지로 기억되고 싶어 하는 것다. 일단 중국에 대해서 기존에 많은 대통령들은 중국이 자기들이 만든 규범 중심의 다자 체제에서 뭔가 책임 있는 플레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중국이 그렇지 않다고 해서 중국에서 전면전을 선언한 최초의 대통령, 그리고 중국을 상대로 관세라는 수단을 사용해서 중국이 미국산을 협상을 통해서 더 많이 수입하게 해서 그거를 이행한 대통령으로 기억되고 싶어 하는 것 같고, 두 번째는 21세기 패권 과정에서 핵심적인 아이디어나 R&D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만드는 제조업의 능력의 일부를 미국으로 옮기기 시작한 대통령으로 기억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교수님 어떻게 보시는지. 중요한 말씀을 많이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굉장히 충격적인 조치고 보호무역주의나 어떤 여러 가지 새로운 조치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번 4월 2일 날 상호관세 부과는 사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보호무역주의 조치를 넘어서는 상당히 전례가 없는 조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린 바 있긴 한데요. 제 생각에는 이게 사실은 1947년 가트 체제가 출범하고 나서 처음 있는 일이어서 이런 일. 그게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의의가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가 그동안에 서서히 강화되어 오던 미국의 지금 체제, 가트 체제와 WTO 체제에 대한 미국의 불만이 이제는 결정적으로 맞추게 되고 돌아올 수 없는 이제 다리를 걷는 게 아닌가 하는 게 이제 생각이고요. 그거는 아까 최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관세 조치가 얼마나 서스테이너블 할 것인가, 또는 관세를 이용해서 얼마나 미국이 원하는 바를 얻을 것인가, 또 그 과정에서 이 제도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의 문제와 상관없이 이 정도까지의 조치를 내고 여러 국가와 이런 긴장 관계를 형성하고 하는 이 상황은 더 이상은 아마 이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다자주의 체제는 더 이제 작동하기는 힘들겠구나 라는 생각을 4월 2일 상호관세가 결정적으로 보여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보호무역주의 조치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때 보호무역주의 조치라는 것은 꼭 협정이 있고 뭐 WTO 협정이든 한미 FTA든 USMCA든 협정이 있고 그 협정 틀 내에서 조금 자기들이 원하는 조치를 이렇게 취하거나 자국 상품을 이렇게 구매하거나 또는 외국 상품을 차별하거나 하는 협정 내에서의 어떤 견제 또는 제재 이런 형태였는데요. 상당히 최근까지요. 점점 커지다가 그게 잘 안 되니까 트럼프 일기 또 바이든 행정부 때는 요거를 더 넓혀서 사실은 협정에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 국가 안보적 이슈로 그 제재를 강화하고 하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여전히 협정 틀 내에서 팔도 비틀고 또 들락날락하기도 하고 뭔가 새로운 저 주장도 하고 이런 모습이었는데 지금 상호관세는 사실은 같은 1조부터 금지하는 내용을 그냥 처음부터 구형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에 그 보호무역주의와는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고 사실은 이거는 보호무역주의라기보다는 미국이 원하는 일종의 임시적인 미국 중심의 관리무역을 내세우고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1대1로 교역 상대국과 협의를 해서 일단 단기적인 이익을 취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미국이 이거를 토대로 새로운 형태의 그 규범, 질서를 한번 만들어보자 라는 그 아이디어를 지금 낸 게 아닌가 생각이 이제 들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첫째, 당장은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졌으니까 불을 끄고 각국별로 이제 뭐 정신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25% 관세, 또 철강, 그다음에 저 알루미늄, 자동차, 곧 온라는 반도체, 품목 관세 등등에서 어떻게 이거를 대처할 것인가, 얼마나 이거를 줄일 것인가, 라기에 대한 단기적인 미국과의 협력 문제가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이제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이게 새로운 형태의 교역 질서라면 앞으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제 요 형태의 새로운 질서에 우리가 참여하고 어떤 식으로 이 이해관계를 보호할 것인가 하는 보다 좀 장기적인 측면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게 필요한 게 지금 우리 정부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이제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여전히 뭐 이슈들도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기존의 자유교역, 자유무역, 다자주의 체제를 통한 교역 이제 그 시각으로 모든 문제를 바라보다 보니까 이제 그거를 통해서 이제 그 틀내에서 해결책도 찾고 그 틀내에서 다양한 대안도 모색하고 또 그 틀내에서 우리 법도 바꾸고 또 틀내에서 산업정책도 추진하고 하는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기본적인 형태 자체가 바뀐다면, 템플레이트가 바뀐다면 사실은 뭐 그 장기적인 파급 효과가 사실은 여러 맥락에서 다양하게 있을 수밖에 없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생겨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어서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할지 이제 좀 장기적인 과제로 살펴봐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종의 이게 패러다임 시프트잖아요. 기존의 WTO 체제는 이제 종언을 보냈다라고 하고 이제 그 새로운 그 중간에 미국의 관리무역이 들어오고 그것을 거쳐서 어떤 새로운 이제 패러다임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것인데 그럼 이게 어떻게 진화해 가는 것인지 뭐 예측하기는 참 힘들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익숙해져 있던 모든 국가들이 이제 협의해서 소위 말하는 뭐 MFN 원칙, 최애국 대우 원칙으로 그룹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하나의 통일된 룰을 만들고 그 룰을 통해서 전부 그 룰에 이제 바인딩된 상태에서 이 자유로운 교역을 추진한다는 그 틀은 이제는 이제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신뢰할 수 있는 국가 또 이 뭔가 미국의 이해관계에 부합하는 국가 또 뭐 반대쪽 입장에서 보게 되면 EU가 되었건 중국이 되었건 각각의 국가가 자국의 입장과 괴를 같이 하는 국가들과 그게 양자 협정이 되었건 또는 복수국가 협정이 되었건 이 그룹별로 어떤 그 협정 체제를 만들고 그 틀 내에서 어느 정도 안정적인 교육을 하고 그 뭐 안정적인 교육이라는 게 자유교육은 아니고 여러 가지 예외, 뭐 국가안보 예외든 뭐 무역 수지나 거기에 따른 예외든 다양한 스킵 클로즈를 만들고 하는 아주 저강도 형태, 소수의 참여자를 통한 저강도 형태의 그 체제를 만들고 이 체제에 대한 수시적인 점검과 변경 가능성을 열어두는 아주 열린 형태의 협정을 아마 앞으로 만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봤고요. 그 첫 출발이 지금 미국이 이야기하는 그 양자 협정, 각각 우리하고 협력을 한다, 그 협의를 한다, 협상을 한다, 그 틀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를 만든다. 이제 그게 지금 모습이 이제 이런 형태의 첫 번째 첫걸음이 아닌가 싶고요. 그게 조금 진화되면 아마 몇 개 국가, 그게 뭐 한국하고 일본하고 뭐
다른 캐나다 이런 국가가 될지는 모르지만 몇 개 국가와 복수국 간 형태로 협정 체제를 새롭게 구축을 한다는 이제 그런 식의 모습으로 앞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우리가 생각하는 뭐 분쟁 해결 절차나 또는 그 패널이나 무슨 국제법원을 통한 분쟁 해결은 외관은 그대로 두겠지만 그거를 통해서 뭔가 의미 있는 해결을 시도하는 부분은 이제는 조금 힘들 것 같고 대부분의 분쟁들은 사실은 정치적인 조율이나 아주 테크니컬한 부분만 어떤 법적인 해결을 통해서 해결 방법을 찾고 전체적인 난제들은 정치적인 외교적인 루트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형태의 분쟁 해결 절차를 도입하는 모습 그 정도를 한번 생각해 보긴 했습니다. 이재빈 교수님께서 이제 그 가트와 WTO 체제는 이제 완전히 끝났다. 이제는 세상이 새로운 교육 질서를 만들어 나가는 쪽으로 시프트가 될 것이다. 이렇게 문제를 보셨는데 또 뭐 기존의 그 글들 중에는 트럼프 4년의 헛된 시련을 겪고 나면 미국이 일종의 다시 재세계화, 리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는 표현처럼 다시 이제 돌아올 여지가 있지 않느냐, 뭐 이런 그 전망도 나오기를 했는데 앞으로 이 미래 세계 질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워싱 연구원이 워낙 인터내셔널 오더 집중력을 연구하시는 인터내셔널 오더가 우리가 알고 있는 리버럴 인터내셔널 오더에서 없는 쪽으로 바꾸냐 그런 질문. 세계화가 그럼 끝나는가 다른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비근한 대로 제가 WTO를 탄생시키는 입사했는데 80년대 후반부터 이제 93년까지 그리고 게트의 마지막 라운드 우가이 라운드에서 레고를 탄생의 시작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럼 기존의 그 가트하고 WTO 결정적인 차이는 이제 뭐냐 하면은 결국은 이 국제협정이라는 것이 두 가지가 저는 항상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협정은 이행을 해야 된다. 특히 힘센 애들이 막 이행을 제대로 하는데 약한 애들이 뭔가 자기들이 믿을 수 있는 절차에 의해서 이행을 담보를 할 수 있는가. 게트는 이제 미국이나 아니 힘센 국가들이 우리 뭐 그냥 펜을 보고서 관계없이 알겠다고 하면 그걸 끝장이거든요. 그런데 WTO는 이걸 굉장히 정치한 상업제도처럼 만들어가지고 패널과 그 다음에 2심제도까지 만들어서 그걸 강제적으로 이해가서 힘을 부여해서 이게 WTO 엄청난 승리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지금 그런 시스템을 만든 미국이 이제 빠져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미국이 빠져나가 미국이 완전히 없어지는 거냐? 여기에 대해서 저는 약간 좀 조심스럽긴 해요. 왜냐하면 미국이 빠져나가긴 하지만 그 외 나머지 국가들은 이제 여전히 남아있는데 그러면 지금 앞으로 4년 동안 벌어질 것은 트럼프를 중심으로 한 미국이 막 관세 폭탄을 내세워서 일방적인 이제 관리무역, 미국대 전 세계인데 나머지 거기 있는 뭐 한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이나 EU나 이런 이제 사실 국제무역에 미국 빼고 나면은 더 압도적인 부분을 차지하는 국가들은 여전히 WTO의 분쟁 해결 체제가 작동 안 하고 있지만 그래도 기존의 WTO에서 자기들끼리 맺힌 MFN을 과연 굳이 나서서 이거를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는 그걸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경우에 새로운 협상을 할 동력은 없는데 그리고 기존의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분쟁 해결 체제를 사실 미국이 막은 미국이 상소심의 의원이 새로 뽑히는 것을 상소제도가 분쟁제도가 미국의 통상 주권을 위배했다는 이유로 오바마 때 그렇게 해서 안 뽑았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미국이 빠져나가 버리게 되면 오히려 중국이나 EU가 그 둘이 이제 뭐 편을 먹고 우리 이념은 다르겠지만 그래도 이 LIO를 포기하는 건 너무나 페인풀하다. 그리고 대체 수단을 찾는 것도 너무 힘들다. 그럼 우리끼리라도 한번 해보자는 사실 이건 굉장히 상상이 필요한 부분인데 왜냐하면 다른 게 너무 혼란스럽기 때문에 설령 분쟁 해결까지는 안 가더라도 기존에 이제 그들끼리 MFN하는 거를 굳이 과연 부술 이유가 있느냐.
그것은 이제 오픈 엔드 퀘스천이고, 예를 들면 TPP에 미국이 트럼프가 와서 빠졌다고 했지만 나머지 국가가 남아 CPTPP 만들어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미국이 빠졌다고 해서 WTO 시스템 자체는 의미는 없어졌지만 나머지 국가들은 그럼 다 그냥 WTO라는 집에서 나와버릴 거냐. 그건 좀 아니지 않을 수 있는가 그런 질문을 던지고 의문을 제가 가지고 있고 좀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거랑 세계화해서 다른 생각하는 것은 WTO를 95년에 만들고 나서 지금 1차 무역자유협상이 좀 타결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파셜 기반이지. 근데 그 위에 보면 우리가 한 것이 뭐 이커머스 같은 것들, 디지털 세계 같은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그냥 확 벌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만날 때마다 우리가 디지털 트레이드 딜을 하자고 하지만 그건 국가들끼리 파실하는 거고 여전히 우리가 국제적으로 사람, 아이디어 뭐 이런 것들이 옮겨가는 데는 특별한 문제는 없거든요. 근데 더 큰 문제는 사실은 저는 이제 트레이드 이슈가 아니고 트레이드와 시큐리티의 접점에서 벌어지는 문제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이 빠져나간 WTO로 그런 문제, 중국이 다른 국가들은 우리가 한번 해보자고 제안했을 때 그 제안을 진짜 제대로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것인가. 특히 이 무역에서 큰 역할을 한 EU나 뭐 한국이나 호주 이런 나라들이 그 제안을 그대로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질문이 하나 있어서 CPTPP 미국이 빠졌을 때는 여전히 자유 정치 체제를 갖고 있는 국가들끼리만 좀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영국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봤을 때 동력은 CPTPP를 중심으로 해서 뭔가 자유진영 국가들끼리 이게 브리딩을 하게 되지 않을까. 이재명 교수님은 저랑은 그런 면에서 생각이 다른데 중심으로 보신 거죠. 예, 그래서 CPTPP가 이제 동력이 되려면은 다른 국가들을 조금 더 모아야 되는데 그런 식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항상 이 얘기가 나오면은 CPTPP에 한국이 도와준다 이런 얘기들을 상당히 하는데 뭐 정치적으로 이제 우리 한국이 CPTPP 결정을 해야 되는 문제도 있겠지만 비정치적인 그 상황을 고려할 때 우리 한국이 CPTPP에 가입할 수 있는 여건이라는 건 어떤 것인지 네. 뭐 상당한 역사를 갖고 있잖아요. 예, 상당히 그렇게 갖고 있죠. 사실은 CPTPP 이전에 TPP 협상 때 우리가 가입 협상에 참가를 했어야 되는데 그 실기를 했고 그때는 박근혜 정부에서 대부분 주요 국가들하고 TPP가 있는데 굳이 중복성격인 TPP를 왜 해야 되느냐. 또 이제 그들은 이명박 정부에서 소국이 전면적인 그런 국민들의 반발을 목도했기 때문에 이제 정치 부담이 되겠다는 걸로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메이저 국가들 가운데 FTA 없는 것이 중국이다 그래서 선택의 문제를 봤거든요. 그건 지나가는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TPP가 발족을 하니까 갑자기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이걸 우리가 왜 했지 그런 생각 때문에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박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어디였나 CSI에 있었나요? CSI에서 TPP에 우리가 첫 번째 가입 국가가 되겠다 이런 식의 연설을 한 것도 기억이 나요. 그러다가 정치 상황 때문에 이제 문재인 정부 시간이 됐고 문재인 정부는 아시다시피 이제 한일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아서 일본은 사실 CPTPP를 만들고 굉장히 약간 이 승자에 도취돼 있었어요. 우리가 CPTPP를 만들었고 이제 다른 국가들이 가입할 때 우리 그게 가입비를 좀 얻을 수 있는 그런 입장이다. 한국에도 굉장히 약간 보합적인 자세를 갖고 있었고 그때 한일 간에 또 경제적 분쟁이 있었기 때문에 가입이 최악의 여건이어서 문정부 초기에 CPTPP를 가입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과 그런 준비도 이제 완전히 정지가 된 그런 시간을 보냈잖아요. 근데 지금은 또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일본 입장에서 라이트 마인드는 한국이 좀 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라서 그런 면에서 이제 대외적인 여건은 나쁘지 않는데 우리 이제 정치적인 현배가 어떻게 될지 제가 통상협상 그리고 이제 통상정책에 대한 경우 연구를 이제 수십 년 해봤습니다만은 항상 한국의 이제 통상협상 이슈, 개방 이슈는 너무 정치화되어 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 반대에도 불구하고 협상을 했을 때 그 우려가 실질적으로 나타난 경우는
거의 없었다는 이야기 이제 경험으로 말씀드리고요. 그거는 뭐 스프링 쿼터, 뭐 미국산 농산물 수입, 소고기 수입, 지금 한국이 미국 소고기 수입 최고국가예요. 등등 뭐 그런 것들, 그 외에 저희가 이제 동시협상 같은 것들 다 그렇게 증명이 됐고, 오히려 우리끼리 해보겠다고 해서 막 요리조리 빼고 수입을 안 하고 했던 대표적으로 우리 남북의 금융산.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한국인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참 쉽게 설명할 수 없는 문화적인 그런 코드와 또 이 경제인들의 역할, 글로벌 시장 때문에 우리가 그 힘들지만 경쟁력을 높이는 개혁 개방을 하면은 결과적으로 우리한테 플러스가 됐다는 그런 지난 35년간 경험에 체득한 게 있어요. 그래서 만약 이런 레슨을 우리 정치인들이 가지고 있다면 CPTPP 같은 것들을 트럼프 관세 폭탄을 뭐 뚫고 나가는 굉장히 중요한 카드 가운데 하나로서 이제 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이 이야기만 나오면은 이제 꽤 많은 분들이 그 정권이 출범을 했는데 정치적으로 부담이 되는 걸 위한 이런 이제 논리 같으면 21세기 대한민국이 한 개혁은 한미 FTA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아마 이거는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그 외에도 우리가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은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 이외에 우리가 FTA 체결한 한일 FTA 살아있잖아요. 뭐 이유가 트럼프와 똑같이 할 이유가 없고요. 한중 FTA 2단계 협상 못 가고 있어서 그런 거고, 또 이제 한인도 같은 경우에는 인도가 그 당시 경제력이 되게 미약해서 치고 올 때 FTA의 전 단계 협상을 했어요. 세파 협정이라고. 근데 이제는 인도가 꽤 많이 이제 영향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걸 FTA 업그레이드 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하여튼 미국은 미국대로 이제 해결을 해야 되겠지만 그 이후에 우리가 21세기 초반에 만든 FTA 굉장히 허브 국가로서 그런 것들을 이제 손질을 하고 리빌드를 하면은 우리한테 뭐 충분히 그냥 새로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세안 FTA, 아세안과의 그 예, 그런 것들도 업그레이드 해야 되겠죠. 한 베트남, 한 인도네시아 이런 것들이 꾸준히 업그레이드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 예, 왜냐하면 공교롭게도 지금 트럼프의 4월 2일 그 해방일 날 상호 관세를 보면 중국, 방글라데시, 뭐 베트남, 콜롬비아 등등 한국의 제조업이 차이나 플러스 원을 만들다고 다 이렇게 이제 뭔가 밸류 체인을 분산하는 것들이 어차피 마지막 수출 시장은 미국인데 미국 그걸 알고 이제 막 오히려 가서 때려놨잖아요. 그러면 근데 그 협상 우리가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야 되기 때문에 결국 거기에 대한 해법 가운데 하나는 이들 국가와 미국을 뺀 나머지 국가의 어떤 이 프리 트레이드를 결속화시키는 그런 거를 해야 되겠다. 그럼 이 이야기를 계속 디벨롭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트럼프가 주장하는 이 Make America Great Again, America First가 자칫하면 이 글로벌 트레이딩 시스템에 미국과 다른 국가의 양자적인 관계가 하나 있고 나머지 국가는 굉장히 좀 미국이 통제할 수 없는, 그렇지만 그들 나름대로 뭔가 오더가 있고 룰이 있는 그런 세상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양분되지 않을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미국이 영향력이 없는. 그러니까 미국이 옛날에는 WTO에서 일부 불만이 있었지만 그래도 미국은 그거를 세팅하고 새로 디자인하고 익스펜션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이제는 미국이 이렇게 가버리면은 국제 이 오더에서 최소한 이제 통상에 대해서는 영향을 끼치는 부분이 굉장히 좀 협소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런 우려까지 이제 트럼프의 개선 속에 있는지는 현재는 알 수 없는 것이고. 뭔가 이제 장기적인 플랜을 짜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요. 하나 그 좋은 점은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은 점은 이게 드디어 그 한미 FTA 또는 저 WTO 협정 크게 보면 거기에 대한 이제 미련을 우리가 버렸다는 생각. 이제 그걸로 우리가 뭔가 해결해 보구나. 이거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관세율이 0%니까 미국하고의 관계는 이제 앞으로 거기서 뭐 몇 가지가 들쭉날쭉하지만 큰 문제 없이 미국과의 관계는 이 틀에서 계속한다. 기존 교육 체제가, 교육 관계가. 이제 그런 식의 생각을 다른 나라도 그렇지만 특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드디어 이제 접게 됐다는 게 제가 볼 때는 하나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미련을 접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현실적인 접근으로 나가게 되었다는 게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 맥락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제 미국이 한국하고 뭔가 협력을 하거나 협조를 하고 싶어 하는 또 해야만 하는 여러 영역들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서 한번 양국 간의 협력, 협조를 본격적으로 이제 모색해 나가고 그거를 통해서 미국이 요구하는 바 또 미국이 희망하는 바를 우리가 어느 정도 이렇게 들어주게 되고 또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희망하는 바 그게 우리 상품의 안정적인 미국 수출 옛날만큼은 아니지만 일부 품목에서 우리 이익의 반영을 이제 우리가 이뤄내는 게 앞으로 그 제일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최근에 나오는 거 보면은 이제 가령 뭐 더 이상 WTO 얘기는 이제 나오지도 않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끔 한미 FTA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미 FTA 개정할 것이냐, 개정 논의가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뭐 이제는 그건 제 생각에는 상당히 조금 어떻게 보면 포인트리스해진 부분이 있게 되었고 그보다는 결국 지금 미국이 요구하는 바에 여러 그 내용을 한국이 얼마나 수용을 해서 그 중에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제시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 이제 그거를 통해서 양국 간의 일부 영역에서 협력 그 가능 요소, 또 타협 가능 요소를 찾아내는 게 그 중요한 현안이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뭐 이야기가 나오지만 한 가지만 좀 네. 여쭤보면 네. 트럼프가 이번에 관세 폭탄을 피하려면 예. 너 자국에 관세를 인하하고 장벽을 해체하며 환율 조작을 중지해라 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그 레시프로컬 트레이드 저렇게 지금 돼 있지만 그 우리가 관세 비관세 장벽을 가능한 한 해체해서 미국 상품을 더 사줄 수 있게 하는 환경을 마련하고 그리고 뭐 환율 문제에서도 조금 더 트랜스페런트하게 가면은 이건 트럼프 워딩이니까 예. 그렇게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예.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뭐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문제가 사실은 미국이 이야기하는 소위 비관세 장벽에 보면 상당 부분은 우리가 고치기 힘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칠 수 있는 것들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수입 규제 관련 조치들이라든가 또는 검역 조치들이라든가 우리가 테크니컬리 조금 더 우리가 전향적으로 생각을 하면 이제 이런 와중에는 우리가 조금 더 국내 설득 작업을 해서 또 우리 내부 정비 작업을 하고 법령 개선 작업을 해서 미국 요구 중에 일부는 우리가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어코모데이트가 가능한 형태의 비관세 장벽도 있고요. 그 외에 또 상당수의 비관세 장벽이라고들 얘기하는 부분들은 사실은 이거 우리가 어떻게 뭐 개선을 하거나 바꾸거나 하기 힘든 정말 어떤 거는 국가 정책의 차이, 시각의 차이여서 이거를 뭔가 이제 우리가 단기간에 이걸 고치거나 바꾸거나 하기 힘든 부분들도 꽤 있습니다. 부가세 같은 부가가치세가 대표적이고 환율 문제도 그렇고요. 그것도 이제 그 환율 정책의 그 범위 내에서 이거를 그 환율 조작적 효과를 갖는 무역 왜곡 그 툴인지 아니면 그것이 경제 정책인지에 대해서는 뭐 여전히 논란이 많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미국이 얘기하는 여러 그 비관세 장벽을 우리가 그대로 다 받아들이기 힘든 또 받아들일 수 없는 대표적인 이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던 비관세 장벽이나 환율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미국 상품을 왜 그렇게 많이 사지를 않느냐, 왜 안 팔리느냐. 그러니까 그게 안 팔린다는 거에 대한 거기에 방점이 있지. 왜 안 팔리는 게 그게 관세 장벽이건 비관세 장벽이건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손이 작은 그건 그거는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나 그 측근들의 시각에는 별 관심이 없는 것 같고 그 한국 자동차가 미국에 100만 대가 팔리는데 하여간 이유는 모르겠지만 미국 자동차는 왜 서울에서 안 팔리느냐 그 통계치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날 4월 2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이야기도 서울에서 왔다 갔다 하는 자동차의 81%는 메이드 인 코리아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결국은 이유는 모르겠지만 왜 미국 자동차가 서울에서 안 팔리느냐 어떻게든 뭔가 미국 상품이 농산품이든 공산품이든 교역 상대국에서 좀 더 팔리는 환경을 책임지고 만들어내라 라는 식의 요구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그러면은 충족을 시키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개선 가능한 비관세 장벽은 합리적으로 또 전향적으로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서 뭔가 방안을 찾아서 미국이나 또 다른 국가들한테 우리의 노력의 증거들을 보여주는 게 일단 필요하고요. 또 그 다음으로는 이게 우리가 가능한 부분에서는 뭔가
그 미국 상품의 한국에서의 판매가 좀 더 촉진될 수 있도록 뭐 비관세 장벽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뭐 관세 장벽, 비관세 장벽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 상품이 어떻게든 한국 시장에서 저 합리적인 선에서 좀 더 판매가 더 증가될 수 있는 그 환경을 앞으로 좀 더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장기적으로 그게 결국은 무역 흑자 또 미국 입장에서는 무역 적자를 적절히 조율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테니까 이제 그게 앞으로 우리가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싶고 그다음 세 번째는 이제 그 틀 밖에서 미국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 원하는 바, 한국에 기여하는 바, 그 방위산업, 그 조선, 또 반도체 공급망 뭐 등등 대미 투자 확대, 바이오, 뭐 이런 LNG, 에너지 협력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미국의 안보적 고려, 안보적 우려를 그 거들어주고 도와주는 이 모습을 이제 보여줘서 이 전체적으로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갖는 교역상의 우려, 우리의 잘못이라기보다가 우리가 미국에서 워낙 잘하는데 미국 상품이 서울에서 이렇게 워낙 못하니까 그 우려를 어느 정도 우리가 좀 불식시켜주고 그 다음에 미국이 갖고 있는 안보상의 우려를 우리가 어느 정도 협력을 해서 완화시키는 데 도움을 주고 뭐 이런 식의 모습을 앞으로 이끌어 나가는 게 좀 더 이 현 상황을 좀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말씀드린 이 내용들은 사실은 한미 FTA의 그 틀에서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한미 FTA의 작동은 계속 될 것이지만 그걸로 이제 우리의 우려를 해결하기는 힘들고 그 틀 밖에서 이런 식의 뭔가 해결책을 찾아서 어차피 충격은 피할 수 없지만 그 하드 랜딩, 보다는 소프트 랜딩을 한번 찾아보는 게 앞으로의 과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리 지금 트럼프에 가려가지고 이게 차이나 딜리스킹 얘기는 거의 지금 못하고 있는데 유화나 혹은 뭐 강판이나 예. 이런 데로부터 이제 점점 우리가 구조조정을 못하고 있는 사이에 그 중국이 서서히 들어오고 있는데 그것이 최근에 이 중국의 이제 저가 공세가 좀 강화되면서 지금 그 시장이 굉장히 지금 힘들어하고 있다. 예. 따라서 이 그래서 얼마 전에 그 뭐 반도핑 얘기도 뭐 이렇게 있고 한데 그런 걸 포함해서 우리의 대중 무역 정책은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교역 체제가 지금처럼 그 WTO 틀에서 유지가 되지 않고 다양한 형태로 파편화되고 또 규범 밖에서 이렇게 전개되게 되면 제 생각에는 중국은 상당한 기회를 잡을 것 같습니다. 중국 자체가 그 여러 형태로 제조업의 원래 강점을 갖고 있는 국가고 또 지금은 거기에다가 상당한 기술력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결정적으로 중국이 디지털 경제 측면에서도 지금은 뭐 최첨단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한 수준의 그 능력을 갖고 있어서 이거를 잘 조합을 하게 되면 이제 그 WTO 협정이든 또는 WTO 협정에 기초한 예를 들면 뭐 중국과 한국과의 관계면 한중 FTA건 뭐 RCEP건 이런 틀에서 사실은 이제 어느 정도 벗어나서 다양한 교육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아지니까 이제 그 맥락에서는 중국 입장에서는 그게 국영 기업에 대한 그 정부의 더 강력한 지원이 되었건 해외 직구 그 플랫폼을 통한 한국 시장 진출이 되었건 또는 다양한 형태의 그 저가 상품으로 주변 한국 포함해서의 시장 진출이 되었건 뭐 이런 형태의 시도가 지금보다가 더 다양하게 전개될 가능성은 이제 커져서 오히려 이런 형태의 흐름이 이어가면 제가 볼 때는 미국보다가 오히려 중국이 이제 미국의 견제를 벗어나서 더 다양하게 국제 시장, 해외 시장, 경제국 시장에 진출하는 그 가능성을 찾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이제 좀 들었습니다. 들었고 미국은 일단 자기들이 생각하는 관세 정책을 통해서 그 자국 시장에 대한 방어 또 제조업의 부분 이런 쪽에 더 포커스가 있다 보니까 사실은 바이든 행정부 때의 그 방점이 있었던 미중 경쟁을 통한 중국 컨테인먼트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겠지만 지금은 미국 스스로 그 제조업 부분이나 또는 미국 내에 여러 가지 그 국내 정치적인 또 그 경제 활력의 회복 이런 쪽에 더 앞으로 초점이 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면
오히려 그 중국에 대한 미국의 기존의 견제나 어떤 여러 가지 다양한 제재들은 앞으로 더 이게 쉽게 유지가 되기 힘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이게 뭐 이 지정학적인 측면에서야 미중 경쟁은 계속되겠지만 순전히 교역만 놓고 보면 지금은 중국이 더 그 기회를 찾는 게 아닌가, 찾을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게 아닌가. 물론 중국 경제도 어렵기 때문에 그 중국 경제가 더 잘 가동이 된다는 전제가 뒤따라야 되겠습니다만, 교육 틀에서만 놓고 보면은 중국의 그 가능성이 더 커지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긴 했습니다. 그 말은 우리나라에 대한 중국의 진출이나 또 이 중국 상품의 한국 시장으로의 진출이나 이런 부분은 더 커질 것 같고, 또 이미 미국 시장으로 진출이 힘든 상품은 한국으로 올 수밖에 없는 가능성이 크고, 또 그게 다양한 형태의 새로운 시도들이 이제 많게 되고 해서 이제 그렇게 되면 우리가 중국산 상품의 그 한국 시장 진출로부터 취약성은 더 커지는 게 아닌가 하는 좀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중국은 우리한테 이제 어떤 존재냐는 우리 질문 문제일 것 같고, 동시에 중국은 한국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문제일 것 같아요. 거기에는 무역통상과 안보가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문제가 더 어려운데, 제가 자문을 해보면 중국 관점에서 이제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 가운데 가장 약한 고리라는 생각을 갖고, 따라서 약한 고리이면서 한국 스스로 이런 미중 문제가 나왔을 때 한국에 대한 여론이 상당히 분열되어 있다는 생각, 그리고 정권의 향배에 따라서 굉장히 이제 스윙이 심한 그런 국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우리 입장에 이게 불리합니다. 우리 입장에서 이제 강점은 트럼프가 이렇게 막 휘몰아치지만, 그럼 트럼프가 저렇게 끝낼 건가를 생각해 봤을 때 미국도 약점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미국 약점이라는 것은 트럼프가 원하는 이제 제조업의 슈퍼파워를 만든다고 했을 때 공장 짓겠다고 투자 약속은 했지만 실제로 공장에서 물건이 나올 때까지는 지금 미국이 갖고 있는 그런 시스템까지는 이제 어림도 없기 때문에 실제로 공장이 돌아가야 되는데, 거기서 트럼프가 필요한 제조업 가운데 뭐 이야기 나온 대로 우리가 이제 이재명 교수의 그런 부분이 우리가 이제 컨트리뷰션 할 수 있는데, 그러면 트럼프의 심기를 덜 건드리고 우리가 이제 그 이익을 갖고 올 수 있는 그런 분야를 협력을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조선이나 군함을 만드는데 중국의 힘을 빌릴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AI도 미국, 중국과 경쟁을 하는데 중국의 힘을 빌려서 데이터 센터 만들지 않을까. 그리고 에너지 항공기를 사과를 할 수도 없잖아요, 중국한테. 그런 게 우리한테 다 기회로 오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중국이 우리를 이미 추월해 갔거나 우리하고 격차를 줄이고 있는 그런 이제 첨단 제조업에 있어서 우리한테 줄 수 없는 혁신과 심지어는 역전의 기회다. 그런 생각을 우리 기업인들은 분명히 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 4년에 미국의 제조업을 강하게 하고 관세로서 중국을 뭐 가장 지금 중국 관세는 거의 실효 관세 100% 됐습니다. 계산해 보니까. 그냥 트럼프 1기 때 올려면 20% 정도가 있고요. 그리고 2기 때 와서 지금 이제 10 했죠. 아직 이행은 안 됐지만 베네수엘라에서 이제 원유 수입한 25%고 그리고 34하면 트럼프가 벌써 70% 올려놨어. 그러면 이제 거의 100%거든요. 그러면 거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게 우리한테 기회인데, 이제 문제는 이것을 동맹이라는 단어 안 쓰고, 그러면서 이제 니들이 Make America Great Again 할 때 한국의 도움이 진짜 필요하다 이런 걸 하면은 아마 우리 제조업에 이제 기회가 있을 것 같아서, 그 제조업의 기회라는 거는 결국은 이제 중국과의 그 제조업의 게임을 뭔가 역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 그럼 정치인들이 우리 기업한테 기울어진 운동장을 뭔가 최소 평평하게 해주는 그런 게 필요하다. 그 산업정책이죠. 산업정책과 노동정책이죠. 그런 것들이 이제 중국 기업들이 받는 그런 정치적인 혜택과 최소한 갖게 해줘야 되겠다. 그리고 일본, 유럽이 그 정치인들이 해주는 거하고 거의 똑같은 정도로 해줘야 되겠다는 그런 건데, 이 분야를 되게 이제 뭐 파당적으로 보고 이걸 또 이제 반미, 뭐 친중 이런 프레임으로 가면 우리는 기회가 왔는데 기회를 못 살리는 우를 금할 가능성이 있죠.
저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예전에 누가 이제 이런 얘기 했을 때 저는 이제 전혀 와닿지 않았는데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게 그게 예전에 무슨 말장난이야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진짜 이제 우리 살아남아서 강하다는 증명해야 될 거예요. 대한민국에 여기까지 왔을 때 무역이 너무 중요했거든. 우리가 수출을 하는 거는 없는 것을 수입하기 위해 수출했습니다. 그냥 우리가 뭐 농업국가에서 제조업국가, 첨단 제조업국가 계속 변신한 것은 그걸 잘 만드는 이유도 있지만 제가 생각해보면 뭐 자동차, 철강, 반도체 우리가 위에서 위로 풍겨있잖아요. 그 이유는 우리가 없는 것을 수입하기 위해 원유랄지 뭐 농산품이랄지 등등 수입에 그런 건데 이런 우리를 받쳐준 게 이제 이 룰 베이스된 다자체제인데 이게 막 흔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국가보다도 더 이제 그런 거고. 그리고 전체 GDP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G7급 국가 가운데 우리가 제일 높아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또 제조업을 막 흔들고 있으니까 우리한테는 이제 이중 충격인데 이거를 이제 나쁘다고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고 살아남아야 되는데 살아남는 시에는 우리가 이제 의견을 모은 대로 그런 기회가 있다. 그렇지만 아무리 이 종이 위에 보상계획이 있더라도 이것을 실제로 기회를 잡아야 되는데 기업은 적응이 한계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그 적응이 좀 더 덜 힘들고 덜 고통스러우려면 결국 이제 그 역할은 우리 정치의 역할이라고 저는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제조업 분야에서 계속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끔 유지할 수 있게끔 정치가 좀 도와달라. 그렇죠. 예. 최소한 다른 이제 중국이나 일본이나 유럽이나 이런 국가가 그들 기업한테 해주는 것보다는 불리하다는 걸 해줘야 되겠다. 오늘 장시간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 정리를 하자고 하면 첫 번째는 이 트럼프의 관세 폭탄이라고 하는 게 기성에 여태까지 우리가 해왔던 그 질서를 정말 그 파괴하고 있는 그런 그 충격적인 사건이고 따라서 앞으로의 향후의 대응은 단기적으로는 그 트럼프 미국과의 그 협상을 통해서 그 지금 한국의 그 무역 특히 그 수출과 관련된 그 협상들을 잘 해나가야 되는 것이 하나가 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앞으로 이 미래의 그 국제 무역 질서의 향배를 잘 전망을 하고 파악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이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들이 계셨고 두 번째는 그런 속에서 이게 어쩔 수 없이 일정한 정도의 탈미국 흐름은 불가피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한국의 이 무역, 그러니까 특히 경제 외교는 기존의 이 미국과 중국 중심으로 짜여진 것에서 그러니까 일본이나 동남아 그리고 인도, 호주 그리고 나아가서는 유럽 이쪽으로 좀 장을 그 전략 공간을 훨씬 더 확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그 말씀들이 있었고 그런 속에서 최백일 교수님께서 강조를 하셨는데 이 CPTPP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점을 또 하나 되겠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 미국이 그 한국의 그 수입 확대를 상당히 그 요청을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은 불공정 행위라고 얘기하는 것들 그 중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적극적으로 해나가야 된다. 그것이 미국의 구미를 맞추는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한국 경제의 경쟁력, 한국 산업의 경쟁력을 위해서도 우리가 그 구조개혁은 해나갈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고 마지막으로 지금 그 말씀을 하신 것처럼 우리 한국의 제조업 경쟁력 이것들을 계속 살려나가려면 미국의 트럼프의 그 관세에서도 생존을 해야 되고 또 중국의 거센 추격 그리고 경쟁에서도
서바이벌하고 경쟁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치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적어도 유럽이나 일본 그리고 중수도 포함을 해서 그들이 받는 여러 가지 그 지원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고려할 때 우리도 조금 좀 전향적으로 이 부분을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말씀을 쭉 해주셨습니다. 최병일 네. 원장님 그리고 이재민 원장님 오늘 그 장시간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값진 토론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그 대담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